반갑습니다. 기독인입니다. 아, 비웨른 롬보르의 쿠릿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이 책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절판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인데 소개를 좀 해야겠다 해서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이고요. 음, 아마 지금까지 들어보셨던 것과는 다른 아, 내용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비웰은 롬버르가요, 이 책보다 먼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회의적 환경주의자입니다. 두께가 좀 있습니다. 금액도 아주, 여기 안 써있나요?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 페이지가 1066페이지입니다. 벽돌책이죠. 회의적 환경주의자. 비웨른 롬보르는 환경단체 출신인데요. 회의적 환경주의자. 앞에 회의, 품을 회자에 의심할 의자죠.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자,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비웨른 롬보르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쿠릿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책을 써야겠다는 아이디어는 1997년 2월 로스앤젤레스의 한 서점에서 떠올랐다. 나는 서점에 서서 와이어드지를 뒤적이다가 미국인 경제학자 줄리언 사이먼 교수의 인터뷰 기사를 읽게 됐다. 그는 환경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식 중 많은 부분이 선입관과 한심한 통계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 파괴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공식적인 통계만을 사용했으며 누구든지 이 통계를 쉽게 구해서 자신의 주장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래전부터 좌익 성향의 그린피스 회원으로 활동했고 또 환경 문제에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는 약이 올랐다. 그리고 나는 통계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사이먼의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터였다. 게다가 나는 학생들에게 통계학이란 바로 우리의 오랜 사회적 신념들이 면밀한 조사를 견뎌낼 수 있는지 아니면 근거 없는 통념에 불과한 것인지를 확인하는데 가장 유용한 과학적 수단의 하나라고 늘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나는 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신념에 진정으로 의문을 가져본 적이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여기 사이먼이라는 경제학자가 통계학이라는 현미경으로 내 신념을 조사해보라고 말하고 있었다. 1997년 가을 나는 가장 우수한 학생 10명으로 연구 그룹을 만들어 사이먼의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솔직히 우리는 사이먼의 주장이 미국 우익 집단을 대변하는 단순한 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리고 그가 지적한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그의 주장 중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부분이 우리의 주도 면밀한 조사를 견뎌냈으며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실들과 적지 않게 대치되었다. 선진국의 대기오염은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등등이.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을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짚는 과정을 거쳤고요.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뇌피셜이 아니고 조사에 의한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 관련된 전반적인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죠, 이게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이 그 보고서이지만요. 여기 보면 이 책에 대한 반응이 좀 나오는데요. 나는 많은 환경 단체가 무조건적인 부정이라는 충동적인 반응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냥 무조건적 반대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환경 단체 출신인데요. 많은 사람은 내 주장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만을 읽고서 내 생각이 틀렸다고 쉽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지구 멸망의 날이 임박했다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도 된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버렸다.
지구 멸망의 날을 믿는 게 마음 편하다니. 예, 역설적입니다. 심지어 내 친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인류가 파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시각이 그토록 철저하게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다. 이분이 통계학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자, 통계학은 조사 자료를 가지고 근거 없는 속설에 맞선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정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학문이다. 그러면서 디즈레일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디즈레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진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터무니없는 거짓말, 그리고 통계학이다. 통계학이 진실을 조작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계학을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세상에 대한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왜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친구 또는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세상의 작은 한 부분이 세상의 전체 모습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부분적인 것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내가 이 책에서 원하는 목표는 전문가들이 관련 서적과 학술지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 그 문제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설명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각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주제를 조사해 보는 것이다. 이 책의 요점은 환경단체나 기업 로비스트 그룹 또는 언론 매체만이 진실과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처해 있는 실제 상황을 바르게 인식해서 제반 환경 논쟁에 신중하게 민주적인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만 하겠다.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필수적인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꺼운 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뻔한 이야기들,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 왜 좋지 않은 뉴스풀일까 그 이유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인류의 복지 문제, 복지 상태, 기대 수명과 건강, 식량과 기아 문제, 그리고 번영, 우리는 빌려온 시간을 살고 있는가, 미래의 식량은 충분한가, 식량 문제도 있고요. 삼림은 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에너지 문제도 있고요. 비에너지 자원, 수자원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문제. 옛날에 산성비 얘기 많이 있었는데 그죠? 머리 빠진다. 산성비, 삼림의 죽음, 실내 공기 오염, 알레르기와 천식, 수질 오염.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있고요. 화학 약품 이야기, 그리고 생물 다양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고요. 세계 실제 상황, 곤경인가 진보인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전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쿨잇은 지구 온난화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더 나중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 책이 한 9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여러분 지구 온난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이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막 뻥이다. 막 이런 책들도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쪽은 지구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야 그거 다 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중간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딱 중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교한 속임수일 뿐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지구에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하지만 데이터에 따르면은 두 관점 모두 근거 없기는 마찬가지다. 둘 다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첫째, 지구온난화는 사실이고 인간이 일으킨 것이지만 여기까지는 다들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대규모의 급격한 이산화탄소 감축은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별로 좋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세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생물들을 위해서도 대단히 좋지 않은 방안이다. 우리 항상 이산화탄소 감축, 온실가스 감축 이 얘기만 항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지 않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필자는 지구온난화 부정론과 과장된 호들갑 사이에 이성적인 중간 지대에 서려고 노력했다.
자, 과연 그 두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지구온난화 얘기하면 항상 이 북극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극곰 재앙의 전조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극곰의 실상 이거보다 이제 더 나중에 나온 자료들도 있고 한데요. 이건 2007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년 돼 가는데 그래도 중요한 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북극곰, 이제 이 그룹이 실제로 얘기했던 것은 서로 구별되는 북극곰 무리 20개 가운데 베핀만 지역에 서식하는 한두 무리 정도는 개체수가 줄었지만, 그러니까 준 개체수도 줄어드는 무리도 있는데, 무리 가운데 반 이상은 개체수가 안정적이며 보퍼트의 지역의 두 무리는 개체수가 실제로 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북극곰 개체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극적으로 늘어서 1960년대에 5천 정도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2만 5천에 이르렀는데, 이는 사냥을 더 엄격히 제한한 결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극곰 항상 북극곰을 살려주세요 이런 거 하고 거기다 돈 기부하라고 하고요. 귀여운 북극곰 팔찌도 보내주고 하는데, 북극곰은 그래서 항상 얼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쉴 곳도 없고 아니면 바짝 마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하는데, 실제로는 북극곰의 수는 굉장히 늘었다는 것입니다. 자, 북극곰 이야기로부터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우리가 지금껏 들어온 것은 엄청나게 과장된 감정적 주장으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이 세상에는 북극곰들만 있는 게 아니다. 곤경에 처한 생물 종들의 이야기만 들려오지만 기후변화 덕분에 형편이 더 나아진 종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쪽도 있을 수 있는데 저쪽에서 또 더 좋아지는 쪽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권에서는 황무지는 줄어들고 숲이 늘어나고, 또 기온이 높아지면 나비, 새들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럼 북극곰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셋째, 주의해야 할 점은 걱정 때문에 그릇된 해결책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분이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나서는 건 좋은데 그릇된 해결책에 집착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그거에만 매달린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자, 온실가스를 줄여서 북극곰을 구한다고 해봅시다. 얼만큼을 구할 수 있느냐? 온실가스를 줄여 북극곰을 도우려 해보는 기껏해야 곰 15마리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1년에 0.06마리입니다. 그런데 같은 무리에서 매년 곰 49마리가 사냥당하는데, 이 문제라면 간단히 손쓸 수 있다. 정말로 북극곰의 개체수 안정을 바란다면 사냥당하는 49마리 쪽을 먼저 해결하는 편이 더 현명하고도 현실성 있는 전략일 것이다. 아니, 1년에 0.06마리 구할 겁니까? 49마리 구할 겁니까? 이거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온실가스 감축 그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책에서 펴는 주장은 간단하다. 지구온난화는 현실이며 인간이 일으켰다. 현세기 끝 무렵에는 결국 인간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올 격렬하고 불길하며 코앞에 닥친 결과에 대한 주장은 심하게 과장된 경우가 많다. 그런 과정으로부터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비록 좋은 의도일지라도 터무니없이 노력하기보다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더 단순하고 더 현명하며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실행하는 대규모의 값비싼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은 먼 미래까지도 파급 효과가 적거나 미미한 수준에 거칠 것이다. 지구온난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 균형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세계에는 기아, 가난, 질병 같은 심각한 문제가 무척 많다. 수조 달러를 퍼부어 과감한 기후 정책을 추진하느니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더 많은 사람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도울 수 있을 뿐더러 성공할 가능성도 훨씬 높다. 라고 하면서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지구온난화를 막는 그 자체도 아닙니다. 뭐죠?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이 곧 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유럽에서 벌어진 사태. 자, 우리가 더위로 죽는 거
심각한 뉴스가 되죠. 영국에서 2,000명이 더위로 죽은 당시에는 그 아우성이 아직도 들릴 만큼 여론이 들끓었다. 반면에 BBC에서는 지난 몇 년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의 추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겨울철마다 약 2만 5천 명 수준이라는 내용을 무척 차분히 다루면서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매년 겨울마다 4만 7천 명이 추위로 사망했다는 점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덧붙였다. 그러니까 더위로 2천 명이 죽었을 때는 난리예요. 근데 추위로 2만 5천 명, 4만 7천 명이 죽었을 때는 아주 차분하다는 것이죠. 뭔가 이상합니다. 자, 유럽 전체에서 보면 매년 약 20만 명이 혹서 때문에 숨진다. 반면 유럽인 가운데 혹한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약 150만. 아니, 더위 때문에 20만 명 죽을 때요. 추위 때문에는 150만이 죽습니다. 7배가 넘는 규모. 자, 그런데도 우리는 더위로 죽은 것에 대해서만 난리를 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전체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것이죠.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항상 더위로 인해서 나쁜 이야기만 하게 되면 무언가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21세기 내내 이를 지키더라는 이제 교토의정서입니다. 교토의정서는 지금은 이제 끝났죠. 요게 이제 1997년에 협상을 마치고 공식 발효된 건 2006년이고요. 여기 1차 감축 그리고 2차 감축 2020년에 끝났고 이제 2021년부터는 파리 협정이고요. 요때는 한 40여 개국인데 197개국이 참여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21세기 내내 교토의정서를 그대로 지켰다고 해보죠. 변화는 미미할 것이다. 2050년 무렵까지 기온은 원래 추정치보다 거의 재기도 어려울 수준인 약 0.06도 만큼 낮아질 것이고 2100년 무렵이면 원래 추정치보다 겨우 약 0.17도 낮아지는 데 그칠 것이다. 이런 기온 상승 예상치 약 2.6도에 이르는 시점이 2100년에서 2015년으로 겨우 5년 미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대단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2100년에 이르렀을 때 종합적 효과, 이걸 이제 다 이거저거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요. 종합적 효과는 지구기온의 상승을 7일에 좀 못 미치는 정도만큼 늦추는 수준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거에 7일 앞당긴 늦추는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허무합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인가? 자, 탄소세를 도입하면 사업체에서는 비싸지만 더 깨끗한 에너지원 쪽으로 기울거나 더 복잡하지만 연료를 덜 소모하는 공정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그렇겠죠? 자, 탄소 감축에 실제로 비용이 드는 건 이 때문이다. 세금 자체는 비용이 아니다. 세금으로 거둔 돈은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쓸 것이고 어쩌면 심지어 다른 세금을 줄이는 데 쓰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업체에서 더 비싼 연료를 쓰거나 더 비싼 다른 공정을 찾아야 한다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비싸지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비싸지는 거죠.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줄이는 게 그냥 줄이는 게 아니죠. 돈이 듭니다. 돈은 드는데 효과가 어떠냐 이거죠. 교토의정서가 거의 효과가 그렇게 해봤자 효과가 없다. 사실은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으로 2050년에 나타나게 될 현상은 사망자 수의 감소일 것이고 그것도 그냥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더 사망자가 줄어드는데요.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니까 이렇게 난리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현재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죽는 사람 수가 15만이래요. 15만 명이 기후변화 때문에 죽는답니다. 심각한 문제 같죠? 자, 그런데 거의 4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에이즈 때문에 300만 명, 실내외 공기오염 때문에 250만 명, 미량 영양소 결핍으로 200만 명, 깨끗한 마실물의 부족 때문에 거의 20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 변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목소리가 큰데 사실은 다른 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추가되는 일부 문제만을 줄이는 정책보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훨씬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막아야 한다. 이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벨상 수상자 4명이 포함된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우선순위 목록을 사상 최초로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1위 질병, 2위 영양실조, 보조금과 무역 질병, 영양실조, 위생설비와 물, 정부, 2주 영양실조 질병, 2주 하면서 맨 밑에 맨 바닥 15, 16, 17위에 기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선순위로 했을 때 기후가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그런데도 근데 좀 이걸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자, 많은 나라, 자, 선진국의 많은 사람은 분명 달리 느낀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근 조사한 바로는 세계 지도자들의 최우선 과제로 빈곤 타파나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인권 문제, 에이즈보다도 환경 문제를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과 중국, 한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지구 환경 개선을 더 중요한 외교 정책으로 여겼다. 이제 국가별로 따졌을 때 이런데 한국은 지구에 닥친 위협 가운데 가장 심각한 16가지를 자체 선정한 목록에서 이 문제를 첫째로 내세웠다. 아니 지금 아까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뽑은 우선순위 목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기후가요. 우리 한국에서는 1위랍니다. 이거 한국 사람이 쓴 책 아니잖아요. 유일한 롬브르 덴마크 사람입니다. 근데 가장 안 중요한 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네요. 여기에 라고 써놓았습니다. 저도 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식했던 것은 저거죠. 그 엘고 부통령 그 유명한 영화 불편한 진실이죠.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고어가 든 둘째 이유는 더 속내를 드러나는 듯한데 이게 진실에 더 가까울 것 같다. 지구온난화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지구온난화 하느냐? 그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대요. 어떤 의미?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체험할 기회를 주는데 유사일에 이와 같은 것들을 알게 되는 영예를 누린 세대는 무척 드물었다. 바로 세대적 소명, 거스를 수 없는 도덕적 목적의식의 고양, 모두가 공유하며 구심점이 되어주는 대의명분, 초월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갈망을 늘 억눌러대는 옹졸함과 갈등마저 제쳐둘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린 상황으로부터 느끼는 전율, 도약의 기회, 도약의 순간에 우리는 이 위기가 결코 정치적인 사안이 아님을 깨닫는 각성을 체험하리라. 이는 도덕적, 영적 과제인 것이다. 자, 사실상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보다 이게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과제라고 실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링컨이 노예제도와 싸우며 느꼈던, 혹은 루즈벨트가 파시즘과 맞서며 느꼈던, 혹은 존슨이 소수인종의 권리를 옹호하며 느꼈던 것과 같은 도덕적 당위를 지구온난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줄 수 있음을 설파한다.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세대적 소명의 수행에 나서야 하는 걸까? 실제로는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을 실천하고자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습니다. 지금 구호 막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도덕적인, 영적인, 그런데 진짜 효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제쳐두고 효과 없는 거에만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이것이 올바르냐 이겁니다. 더 현명한 전략은 자, 교토 의정서처럼 값비싸고 비효율적인 전략 대신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 새로운 해결책이 뭐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빙하 문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빙하가 이제 녹아 내려가지고 해수면이 상승해서 물에 잠기는 그
무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빙하기에 대해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750년 무렵에는 1만 2천 년 전의 빙하기 이래 어느 때보다도 지구 표면에 빙하가 많이 덮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빙하가 이제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12,000년 전에 가장 빙하가 많이 덮였대요. 1800년경 비웨른보린의 절정기에는 이전에 생겨났던 5번 가운데 최대로 컸을 때보다도 실제 크기가 2배나 됐다. 그러므로 현재 소빙하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빙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빙하가 늘었다 줄었다는데 가장 많이 늘었었다가 이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녹으면 나쁜 거 아니냐? 자, 빙하가 녹으면 특히 여름철에는 강의 유량이 실제로 늘어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주민들 다수에게 더 많은 물이 주어진다. 우리가 막 물 부족 국가, 뭐 물 부족 문제 얘기하는데요. 사실 빙하가 녹으면 물이 많아져요. 그러면 가난한 주민들에게 이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점점 녹으면 이제 물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녹아서. 그럼 이제 나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빙하에 작용하여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추가 저수 설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기 전까지 적어도 50년은 물을 더 많이 쓸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여러 사회가 더 시급한 당면 과제의 해결과 경제 성장을 위해 이 50년 남짓한 세월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훗날 저수 설비 건설에 들어갈 비용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막 많아지고 있는데 이때를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활용을 해서 나중에는 물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수 설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활용을 해서 더 경제를 발전시키라 이거죠. 쓸 수 있는 물이 더 많은 게 좋은가, 더 적은 게 나은가, 그죠? 자, 매우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교토 의정서를 이행하면 히말라야 지방의 기후에는 2050년까지 거의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수 있다. 또 이 효과 없는 얘기들 하고요.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훗날 물이 줄어들 거라는 걱정들을 흔히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게 오히려 혜택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빨리 지금 이 혜택을 누려서 빨리 이 기회를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해수면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렇게 녹아내리면. 자, 일단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거 아시죠? 예를 들어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위에 얼음을 띄워놨을 때 그 위로 튀어나와 있는 얼음이 녹아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넘치나요? 넘치지 않죠. 물은 얼면은 부피가 더 커지고 또 그 얼음 무게만큼 물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얼음이 녹으면서 쏙 들어가고 전혀 한 방울도 넘쳐 흐르지가 않죠.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빙하, 녹아도 해수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근데 해수면에만, 그 바다 위에만 그 빙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육지 위에 있는 빙하는 해수면을 높이겠죠. 그리고 더위 때문에 물이 팽창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빙하 때문에 60%, 팽창 때문에 40%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해수면에 올라가면 위험한 거 아니냐? 자,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거죠. 200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엔은 현세기 동안 해수면이 약 30cm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100년 동안 30cm입니다.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역사적 경험을 뛰어넘는 수준도 아니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다. 뭐 이것 때문에 대단한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다. 지난 150년 동안도 30cm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자, 불편한 지실 영화. 영화 불편한 지실에는 마이애미 전역을 포함한 플로리다주의 많은 지역이 약 6m 깊이에 이 정도면 이제 난리 나는 거잖아요. 6m 깊이에 물속으로 가라앉는 무척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온다. 오늘날 기후변화에 관한 한 가장 영향력 있는 축에 드는 사람이 그토록 극단적으로 과학과 동떨어진 주장을 펴다니 어찌 된 일일까. IPCC 추정치는 약 30cm인데 고어는 그보다 20배나 큰 숫자를 얘기하니 말이다. 뭐 표면상 엘고가 유엔의 발표를 부정한 건 아니다. 그죠? 그린란드가 완전히 녹든지 부서져서 바다로 들어갈 경우 아니면 그린란드의 절반과 남극의 절반이 녹든지 부서져서 바다로 들어갈 때는 세계 전역에 걸쳐 해수면이 약 5.5m에서 6m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죠. 이러면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정을 제시한 다음
그 가정에 따르면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베이징, 상하이, 다카, 뉴욕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주 생생히 불쾌할 만큼 생생히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루어질 일이 없는 가정을 내세운 다음에 그때 일어날 결과는 생생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해수면의 실상은 이렇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허리케인, 사이클론. 자, 현재까지 열대 사이클론 기후 기록에 탐지 가능한 인위성의 징후가 존재한다는 점. 이거는 이제 이걸 입증하는 증거도 있고 반박하는 증거도 모두 있는데 지금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열대 사이클론 즉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건 없다. 피해가 더 컸지 않나요? 자, 우리는 허리케인 그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주로 그로부터 그 생긴 피해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피해가 커진 건 맞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열대 사이클론의 사회적 영향이 최근 증가한 건 대체로 인구와 기반 시설이 해안 지역에 점점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부자가 됐고요. 그 사이클론이 강타하는 지역에다가 많은 것들을 짓다 보니까 피해액이 늘어난 것이죠. 지난 세기 초반에 피해가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적었던 것은 그때도 강타를 했는데 왜 적었냐 피해가 피해를 볼 인구와 자산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은 연구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105년 동안 발생했던 허리케인이 오늘날과 같은 인구와 부를 지닌 미국을 덮쳤다면 피해 규모가 어땠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해가 늘은 것은 더 많은 인구가 더 많은 자산을 지닌 채 위험한 지역에 더 가까이 살기 때문이 있다. 따라서 부유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바다 가까이로 이사하는 한 피해는 꾸준히 커지리라는 점도 알 수 있다. 핵심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쪽으로 피해를 줄이고 싶다면 글로 집중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하천의 범람, 홍수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폴란드와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영국에 이르기까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유별나게 극심했던 홍수 때문에 홍수 문제가 새삼주의를 끌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결국 강수량이 늘어날 것이고 특히 집중호우가 많아질 것이다. 이 때문에 홍수 발생이 늘어난다는 점도 여러 모델을 통해 알 수 있다. IPCC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연관성을 지구온난화와의 연관성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강수량이 이미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일부 있다. 그러나 슈레더의 주장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강우량 증가가 하천 범람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점이다. 그래서 쭉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천을 연구해 보면 강수량이 늘 경우 유량도 느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량 증가가 일어나는 시기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전반적으로 유량이 적어 홍수의 위험이 거의 없는 가을철로 돌아난다. 반면 수위가 높은 시기와 봄철에는 그런 일이 드물다. 이는 기후가 더 추웠던 소빙하기에 홍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와도 잘 맞아떨어진다. 눈이 많고 해빙은 늦어짐에 따라 얼음이 하천의 물길을 막아 수위가 올라가고 결국 하천이 범람하며 둑이 터지는 것이다. 더워서 문제가 아니라 추울 때 문제겠네요. 하천 범람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요. 말라리아 어떻게 보십니까? 1970년대 이래 기온 상승으로 2000년대로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추정. 날씨가 더워지면 뭔가 말라리아 더 많이 걸릴 것 같잖아요. 기후 변화로 인한 사망자가 15만에 이르다. 숫자를 취합할 때는 추위와 더위로 인한 사망자 수를 그냥 빠뜨린 채
15만 3천이라는 총 사망자 수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 같이 보면 어떨까요? 1970년대 이래 지금까지 기온 증가폭인 0.36도를 바탕으로 죽음을 면한 사람 수와 사망자 수를 대강 추정해보면 추위에 따른 사망자 수는 약 62만 명이 줄었고요. 더위로 인한 추가 사망자는 13만 명 정도. 물론 종합적인 결과에는 극적인 영향을 끼친다. 지구온난화로 15만이 죽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매년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거의 20만이 넘게 됐다. 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온난화 그냥 죄송합니다. 오늘 발음이 잘 안 돌아가네요. 피곤해서 그런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기온과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추위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건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이지만 질병으로 죽는 건 대개 젊은 사람들이기에 유효 수명과 잠재력의 손실이 더 크다라는 점도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대다수 선진국에서 불과 50년 전에 그리고 100년 전에는 말라리아가 풍토병이었답니다. 선진국에서요. 이건 뭔가 좀 후진국 병 같잖아요. 선진국에서도 말라리아가 있었고, 그럼 왜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수입이 높으면 말라리아 사망자가 적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빈국의 병이 되었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의 말라리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지난 한 세기 반 동안 세계가 온난화하는 동안에도 말라리아를 퇴치했다는 점이다. 기온이 말라리아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게 주된 요인이 아닌 건 분명하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영양 상태와 건강 관리로부터 배수와 모기 박멸에 이르는 나아가 수입과 의료 접근성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요인들이다. 더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말라리아가 퇴치되고 어느 쪽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2085년에는 사회 요인 때문에 88억 명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추가로 위험에 처하는 건 3억 명.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사회 요인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교토의정서 채택하면은 80년에 걸쳐가지고 말라리아 감염 위험도는 그저 0.2% 줄어들 정도다. 근데 수입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각 나라의 소득이 1인당 약 3,100달러에 이를 경우 말라리아를 박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경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말라리아는 경제 발전과는 상관관계가 강하지만 기후변화와는 상관관계가 약한 질병이다. 자, 그럼 기아 문제. 더위가 늘면 기아도 늘까? 뭔가 막 사막화되고 농사도 어렵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자, 기아를 조금 줄이려고 기후 정책을 이용하는 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다. 교토 의정서를 실행한다면 매년 1,8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2080년 기준으로 영양불량 인구가 200만 명 줄어듭니다. 그 200만 명 줄어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농업에 대한 투자와 같은 간단한 대책이 있겠고 직접적인 정책으로는 학교에서 급식을 시행한다든가 영양소 강화 같은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매년 100억 달러 정도를 들일 경우 2015년 무렵엔 기아 인구가 2억 2,900만 명 줄어든다. 아까 교토의정서 어땠죠? 1,8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200만 명. 그게 2080년에. 근데 100억 달러만 있으면 1,80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달러만 있으면은 2015년에 인구가 2억 2,900만 명. 기아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와, 18분의 1 같은 액수를 교토의정서가 지출하면 현세기 끝 무렵에 그것도 오랜 시간에 걸려서 18분의 1을 구제할 수 있다. 뭘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물 부족 문제. 아까 이제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 지구온난화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자, 지구온난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는 중대하며 주로 부정적이다.
더위 때문에 사망자가 늘고 해수면이 올라가며 허리케인이 더 맹렬해질 여지가 있는 데다 홍수도 잦아질 것이다. 또한 말라리아 감염자가 증가하고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는 인구도 늘 것이다. 그러므로 수많은 환경단체, 전문가, 세계 지도자들이 지구온난화를 바로잡는 데 나서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 분석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 감축은 이 목록에 오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북극곰으로부터 물 부족에 이르기까지 기후정책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정책을 통해서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여러 사회정책을 통해서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드는 진짜 전체 사망자로 줄어들잖아요. 그런 지구온난화의 편익은 취하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적기는 하지만 더위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나는 현상에도 대처할 수 있다. 예컨대 물과 공원을 도입하고 하얗게 칠함으로써 도시를 시킨다든가 에어컨을 보급하고 보건의료 혜택을 확충하는 방법 등 이렇게 하면 비용은 자릿수가 몇 단계가 낮아질 만큼 훨씬 저렴한데 효과는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세대적 소명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선택에 대해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우리 세대적 소명을 고른다면 어떤 정책이 우선이어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온실가스 감축이요. 완전히 만능 다이얼입니다. 그것만 띠리리릭 하면은 그냥 지금 뭐 여기 나온 모든 문제들 해수면 상승 문제에서부터 허리케인 피해 또 뭐 북극곰 또 뭐 말라리아 물 문제 그리고 홍수 문제 기아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다 해결되는 것인 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고 효과는 거의 미미한 이런 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북극곰 지향의 존재일 것에서부터 날씨가 더워진다 단편적인 이야기 쭉 살펴봤고요. 지구온난화, 빙하, 뭐 해수면, 하천 범람, 빙하, 뭐 말라리아, 기아, 물 부족 뭐 이런 것들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기후 정책 말고도 방법이 있다. 각각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있다는 거.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가 최우선 과제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일단은 우리 모두가 차분히 최선의 해결책을 찾게 되기를 소망한다. 대학에서 교토의 정서를 채택하자는 운동에 앞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모기장을 쓰자는 운동이 일었으면 좋겠다. 나홀로 승용차를 반대하는 시위에 앞서 건물이 허리케인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건축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엄격히 적용하라는 시위가 벌어졌으면 좋겠다. 고액의 탄소 세금 부과에 대한 열렬한 변명에 앞서 제3세계 농부들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적 농업에 대한 지나친 보조금을 열렬히 비판하는 편지가 언론에 날아들었으면 좋겠다. 지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는데 정열을 쏟을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필자는 우리가 미래 세대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그럴듯하게 멋있어 보이는 것만 하지 않았노라고. 간단하면서도 검증된 차분한 전략을 통해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놓으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앙은이 간 것 같아서 제가 막 빨리빨리 그냥 좀 간단한 얘기만 드렸는데요. 이게 절판이 되긴 했지만 중고책이 꽤 많이 있더군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철판되면은 가격이 쑥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구입을 하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쿨 잇, 진정하라. 호들갑은 이제 그만 떨고 찬찬히 지금 우리가 열광적으로 집중하는 데 있어서 그게 과연 얼마나 합당한지를 잘 따져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달변가예요. 술술술술 익히게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호들갑과 지구온난화 부정론 그 사이에서 더 균형 잡힌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혀가 자꾸 꼬여가지고 오늘 이상한 발음이 많았습니다.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웨르 노물의 쿠릿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